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역대 교황님들 사진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늘 보아오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교황이신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수염을 기른 교황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과연 몇 분이나 수염을 기르셨고 또 그들은 왜 수염을 기르셨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파랑깃발입니다. 수염을 기른 최초의 교황님은 율리오 2세였습니다. 율리오 2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교황님들이 수염을 기르셨다고 합니다. 총 100년 동안 24명의 교황님이 수염을 기르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면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BC 299년 티시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이발사를 데려오면서부터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때부터 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면도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인과는 다르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이때 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굉장히 불결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 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그걸 애도하기 위해서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또 뒀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수염을 기른 24명의 교황님들 중에 두 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율리오 2세고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랬습니다. 그림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레멘스 7세 교황님이신데 작가는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작가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LA의 폴 제티 뮤지엄이라는 곳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율리오 2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1503년부터 1513년 동안 10년간 제위에 있었습니다. 전사교황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또 서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과거의 교황령이 미쳤던 영토를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로마 이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 2세는 과거의 교황령,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전투를 하는데 본인이 갑옷을 입고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앞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진 않지만 그 정도로 전투에 교황이 직접 나가서 진두 지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교황력을 회복하는데 열정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사교황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현재의 이 모습, 이 현재의 열쇠 구멍 모양이죠. 베드로 대성당과 베드로 광장이 이 모습을 갖추도록 지시를 하신 분이 바로 율리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관광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돈을 쓰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주신 분이 바로 율리오 2세입니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은 율리오 2세 교황님한테 굉장히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 명이었습니다. 브라만테가 총감독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같이 작업을 도왔습니다. 기록을 보면 브라만테와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또 시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라파엘로는 성격이 또 굉장히 부드럽고 또 사람들을 잘 대하고 사귀기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파엘로는 또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오 2세는 물론 미켈란젤로와도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지만은 라파엘로를 또 굉장히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오 2세의 초상화를 라파엘로가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율리오 2세는 또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또 굉장히 또 혁혁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브라만테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주문하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또 율리오 2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베드로 대성당 같은 엄청난 작업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많은 미술 작품을 탄생할 수 있게끔 또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신 분이 또 율리오 2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이 천장화죠. 이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분이 바로 율리오 2세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했는데 이 두 분의 성격이 굉장히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율리오 2세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괴팍하고 신경질을 굉장히 또 많이 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성격이 거의 비슷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이 천장화를 하는데 4년 6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율리오 2세가 못 참는 거죠.
가서 맨날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주 찾아가서 도대체 뭐 하냐고, 왜 빨리 그림을 완성을 못 하냐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런 이렇게 율리우스의 닥달을 당하면 막 다 집어던지고 막 간다고 그랬답니다. 다시 율리우 이사에 가서 달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두 분의 나이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작품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굉장히 또 막 다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아마 성격이 비슷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율리우 2세가 수염을 길렀던 이유가, 율리우 2세 이전에 교황이 알렉산드르 6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자기 욕심이, 교황청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개인 사유재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을 때 로마냐 지방이라는 이 지역이 원래 교황청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위에 있을 때 자기 소유로 바꿔버립니다. 율리우 2세가 알렉산드르 가문에 소속되어 있던 이 로마냐 지방을 다시 뺏어 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속해 있던 몇몇 도시들이 거기에 반항을 하는 거죠. 파엔차라든지 리미니, 이런 도시들이 어느 쪽으로 붙어버리냐면 베니스가 워낙 큰 공화국이니까 여기 가서 붙어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교황청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리우 2세가 열받죠. 이게 왜 교황 말을 듣지 않지? 그래서 율리우 2세가 당시 프랑스의 루이 12세와 연합해서 베니스를 공격하러 갑니다. 율리우 2세는 이것처럼 옛날 로마 교황청에 소속했던 땅들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적 현장에서 또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옛날 교황령을 회복하는 와중에 이 볼로나 지방을 회복하러 가다가 로마 교황청에 속했던 많은 병사들이 이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율리우 2세가 이 부분을 너무 이제 가슴 아파해서 그 당시에 희생된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재위 기간 동안 율리우 2세는 계속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율리우 2세가 교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직접 자신이 전투에 참여하면서까지 이 교황령, 옛날에 로마 교황청이 다스렸던 땅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열심히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이 초상에 보시면 이 손에 굉장히 반지가 여러 개 끼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율리우 2세는 당시에 자신은 교황이면서도 로마의 군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황이긴 하지만 소로마가 망하고 나면서부터 각 지역별로는 그 군주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교황인 것과 동시에 당시 또 로마의 군주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옛 로마의 영광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군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또 권위적이고 다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교황의 이미지는 굉장히 또 세속적인 것과는 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당시 율리우 2세는 이렇게 로마의 군주 역할까지 본인이 스스로 같이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반지도 여러 개 끼고 있는 이런 초상화를 이렇게 직접 그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교황은 클레멘스 7세인데요. 역시 이분도 재위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로마 교황청 역사를 보면 굉장히 비운의 교황이었고요. 보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유럽의 최대 가문이죠. 합스부르크가의 영토가 최대로 넓어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때 당시에 카를 5세라는 황제가 이 합스부르크가의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프랑스가 중간에 딱 끼어져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황제가 프랑수아 1세였는데 카를 5세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파비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데 프랑수아 1세가 대패를 하죠. 전멸을 하고, 데려갔던 군사들이 전멸을 하고요. 본인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까지 당합니다. 그렇게 풀려나고 나서 프랑수아 1세가 이렇게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연합을 형성하죠. 프랑스와 1세의 연합군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바로 클레멘스 7세입니다. 클레멘스 7세가 프랑스와 황제와 같이 연합을 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카를 5세와 대항하겠다라고 연합을 한 건데요. 합스부르크가에서 데려온 란츠크네이트라는 독일에서 데려온 용병들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기로 굉장히 소문났던 용병들인데, 이 용병들에 의해서 클레멘스 7세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로마 교황청에서 도망 나와서 산탄젤로 요새인데요. 굉장히 로마 교황청에서 가깝습니다. 여기에 9개월 동안 숨어서 살려달라고 협상을 벌이는 그런 아주 비굴한 상황까지 닥치게 됩니다. 이 산탄젤로 요새는 여행자들에게는 천사의 성으로 알려진 굉장히 보기 아름다운 성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 란체크네이트라는 용병들을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을 오게 되는데요. 란체크네이트라는 독일에서 온 용병들이 로마를 거의 9개월 동안 탈탈 털어먹고 갑니다. 9개월 동안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닥치는데도 물건을 빼앗아가고 모든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약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클레멘스 7세가 그동안 희생당한 로마 시민들 그리고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여러가지 병사들과 스위스 용병들 추모하기 위해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클레멘스 7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근데 헨리 8세의 부인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캐서린이 헨리 8세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헨리 8세에는 아서 튜더라는 이게 형이 있었는데요. 이 캐서린이 원래는 이 형의 부인, 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마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어버립니다. 이게 형이 죽고 나니까 헨리 8세가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족보가 막 꼬이죠. 지금부터 누가 봐도 이게 비정상적인 결혼이지 않습니까? 왕이 또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이게 교황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의 교황이 누구였냐면 율리오 2세 교황이었습니다. 율리오 2세는 이게 굉장히 성격이 또 막 괄괄하고 화끈한 사람이었거든요. 헨리 8세가 율리오 2세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율리오 2세가 오케이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맘대로 해. 허락을 또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들이 생겨야 왕위를 물려줄 텐데 이 캐서린하고 부인 사이에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본인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없었는데 이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다시 이혼하려면 교황한테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교황이 바뀌었어요. 클레멘스 7세로 교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 이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클레멘스 7세가 뭐라냐면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되나? 봤더니만 당시에 클레멘스 7세는 아까 말씀드린 합스부르크가의 수장이었던 카를 5세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완전히 반성적인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바로 카를 5세입니다. 이 허락을 할 수가 없죠. 클레멘스 7세 입장에서 이거 허락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열받는 거죠. 아니 자기가 뭔데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반대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혼해버립니다. 자기 혼자. 이혼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앤 볼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앤 볼린이라는 사람은 당시 헨리 8세의 시녀였습니다. 계속 막장으로 가죠. 족보도 이상하고 계속 막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클레멘스 7세가 열받죠. 아무리 내가 지금 반성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헨리 8세를 로마 교황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가를 통치하는 기반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큰일이 났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어차피 막장으로 간 거 나 끝까지 가볼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마.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성공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가 됐습니다. 잉글리시 처치에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클레멘스 7세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오늘 보신 두 작품을 보시면 이게 이분들과 관련된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뭐지? 산타클로스인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술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미술을 알아가는 몇 가지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은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를 배우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미술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이 작가가 이 단순한 종이 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뭘 전달하고 싶었던 건지 역사가는 글을 써서 후세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겠지만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그 상황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이 또 다른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언어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단순한 그림 한 장에서 또 많은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한 그림 한 장 뒤에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과 사건들을 알아가는 것이 미술을 조금씩 알아가는 큰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